오늘 하는 제3강은 공동문어문학과 민족문학이 공존하는 시대인 중세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문어문학과 민족문학의 관계, 중세라는 시대가 문학사 이해에서 가장 핵심을 이룹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앞시대 고대, 뒷시대 근대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3의 1강은 문명권의 구조와 문학의 양상,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 문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받아들여 한문학을 하면서 동아시아 문명권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중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고 중세화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세는 어떤 시대인가? 한문 같은 공동문어를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면서 문명권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공동문어란 말과 문명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중세 이전에는 공동문어란 것이 없습니다. 근대는 공동문어를 버렸습니다. 문명권이라는 것은 고대도 있지만은 고대 문명권이라는 것은 문명이 발달된 몇몇 곳이 홀로 독주했기 때문에 문명은 있어도 문명권이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말. 무슨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나일강 문명은 있어도 문명권을 형성하지 않고 혼자 독주했던 시대입니다. 중세는 문명을 함께 지닌 문명권이 이루어질 시대입니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중세 이전은 고대이고 그 이후는 근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대 구분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대 구분은 역사 이해의 핵심입니다. 문학사든 어떤 역사든. 시대 구분을 두고 쓸데없는 논란을 실컷 하다가 지쳐서 대책이 안 서서 시대 구분이 없는 역사를 쓰는 것이 요즘 유행처럼 되는데 그건 역사의 포기입니다. 시대 구분을 잘못하다가 재물에 떨어진 겁니다. 중세는 공동문어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면 시대 구분에 대해 수많은 논란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한문은 공동문어입니다. 공동이란 것은 여러 나라 많은 민족이 함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입말이 아니고 어법이 고정되어 있는 글말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논어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공동문어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이 쓴 글은 잘 못 읽어요. 공동문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어를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공동문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말해줘요. 한문을 공동문어로 사용하는 동아시아는 한문을 공동문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 문명권을 이루었습니다. 한자 문명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한자가 아니고 한문입니다. 오늘날 한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중세 시기에 한문을 공동문화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한문을 공동문화를 하는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조금 변두리에 있어서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가리고 났고 지금 자기들이 한자를 쓴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한자 문명권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월남은 한자를 다 버렸어도 한문 문명권입니다. 동아시아 문명권을 한문 문명권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문 문명권과 이루어진 건 거의 같은 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대개 5세기 무렵에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산스크리트 문명권이, 서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또는 동아프리카에서는 아랍 문명권이, 유럽에서는 라틴어 문명권이 이루어졌습니다. 크게는 이 셋이고 또 작게는 몇 개 더 있으나 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시계가 일제히 이루어져 시작됐습니다. 이 사실은 세계문학사를, 더 나아가서 세계사의 흐름을 하나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겁니다. 이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크게 행세를 한다는 학자들도 모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해도 여전히 모르고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자, 이런 총론에다 조금 더 강론 들어가 봅시다. 문명권에는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중심부이고 일본은 주변부입니다. 중국은 중심부여서 공동문어문학, 한문학을 일찍 모범이 되게 이룩했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걸 보고 다른 데도 그건 그렇구나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 반면에 백화시라고 하는 민족어시는 20세기에 이르러서 중국에서 짓기 시작해서 공동문어 문학에서는 그렇게 앞섰는데 민족어 문학에서는 제일 뒤떨어졌어요. 일본은 한문학을 늦게 받아들이고 수준이 높지 못한 반면에 자국어 문학을 일찍 키워서 8세기에 만요슈라는 민족어 노래책을 내놓았고 수록된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국과는 정반대죠. 중국 문학과 일본 문학 이처럼 양극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한국은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중간부입니다.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어떤 학자가 세계 체계론이라는 말을 하면서 중심부, 주변부, 중간부를 반주변부라 했어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중간부를 중간에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간부를 주변부가 되다 맞는 것처럼 말해서 그것은 엄청난 역사의 왜곡입니다. 한국은 중심부, 중간부이고 월남 또한 중간부입니다. 중간부는 한문학 발전이 중심부 다음이고 자국어 문학 성장은 주변부 다음입니다. 둘 다 2등입니다. 한문학과 민족어 문학이 또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도 중심부나 주변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중심부와 주변부가 각기 그 나라의 장점이 중심부와 주변부가 각기 지니고 있는 장점을 중간부에서는 하나로 합쳐 독자적인 창조물을 이루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한 단락 속에 동아시아 문학사 전체가 요약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414년이라고 연대가 기억되는 5세기 초에 광괴토대왕 능비를 만들고 여러 비문에서 오늘의 강의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협이라 할까? 위협이 더 좋겠네요. 위협을 한문으로 찬양하는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한문이란 공동문어를 가져와서 자기 민족 국가를 빛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월남에서는 중국의 침공을 물리치고 주권을 되찾는 감격을 평오대고라는 글을 써서 평오할 때 오는 중국입니다. 자기들이 월이니까 중국의 오월의 관계에 대비해서 오를 평정한 것을 그 위협을 천하에 널리 알린다. 대고입니다. 써서 그것을 한문으로 써서 원란의 자주성을 널리 알리는 글을 한문으로 썼어요. 이런 글은 중국에서 없는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한문학입니다. 한문학을 하면서 중국을 추종했다. 아닙니다. 중국에 맞서서
중국에 대항하면서 한문학을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발달시켰어요. 한국의 이규보는 한문학의 민족의 역사를 다루는 민족문학이고 민중의 고난을 대변하는 민중문학이라 했습니다. 월남에서는 완채, 응웬짜이는 한시와 민족서를 함께 지으면서 한시도 짓고 민족의 시를 지으면서 중국에 대항한 민족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16세기 동시대인인 우리의 이황과 중국의 월남의 완경경은 성리학의 사상을 민족의 시로 나타냈습니다. 도산 12곡 비슷한 것을 월남의 완병겸도 지었어요. 문명권의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의 문학의 이런 차이점은 동아시아 문명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명권에서도 일제히 확인됩니다. 중심부 문학은 중심부 문학끼리, 중간부 문학은 중간부 문학끼리, 주변부 문학은 주변부 문학끼리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 연구를 구체화하면 많은 연구거리가 있어서 그저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고찰을 종합해서 여러 문명권의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가를 정리해 봅시다. 한 문명권에서는 중국이 중심부고 한국과 월남이 중간부라 그랬고 일본이 주변부라 그랬습니다. 산스크리트 문명권은 인도 중원지방이 중심부이고 남인도의 타밀이나 동남아시아의 크메르가 전형적인 중간부입니다. 저 멀리 인도네시아가 주변부입니다. 아랍 문명권에서는 자기 말을 버리고 아랍어를 사용한 지역, 걸프만 일대 여러 나라와 북아프리카까지가 중심부입니다. 공동문화를 가져와서 높은 수준으로 창작하면서도 자기네 민족어를 동시에 갖고 온 페르시아와 터키가 중간부입니다. 그리고 저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지역 같은 데서는 공동문화는 조금만 하고 민족어 문학을 발달시켜서 주변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라틴어 문명권은 어떠냐? 중심부터 주변부까지 한 줄로 썼어요. 이탈리아가 중심부라 그랬는데 르네상스 불국은 중심부하고 중간부의 그 중간에 놓여 있어요. 독일은 중간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주변부입니다. 스칸디나비아가 모두 주변부인데 스칸디나비아도 한 줄로 썼어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중간부로부터 주변부로 가는데 한 줄로 썼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가 아주 재밌어요. 여러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산스크리트 문명권의 중심부 남인도 타밀에서는 민족어를 사용해서 수준 높은 사상시를 창조했어요. 또 인도네시아의 크메르에서는 공동문어 산스크리트를 사용해서 국가의 위협을 나타내는 비문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비문 같은 걸 크메르 사람은 무더기로 많이 남겼어요. 그 표현이 굉장히 격조가 높고 또 그 내용은 그런 어떤 역사를 보이고 크메르가 대제국이실 때 아랍어 문명국 페르시아는 공동 문학과 민족어 문학을 다 함께 하면서 높은 특히 민족어 문학에서
높은 사상적인 시를 지었어요. 라틴어 문명권 독일이 가지고 있는 매우 재미있는 것은 공동문화 문학인 라틴어를 이용해서 민족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걸 지었어요. 중심부에는 민족 서사시랄 게 없어요. 주변부는 민족 서사시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말로 지은데 마치 이규보가 한문으로 동명강편을 짓듯이 라틴어로 민족 서사시를 지은 것은 독일이 중간부에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주변부 스칸디나비아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한 줄로 썼다 그랬어요. 저 멀리 아이슬란드가 민족의 문학의 발달을 일찍 보여주고 민족의 영들의 그런 투쟁을 보여주는 노래를 많이 남겼어요. 일본이 민족의 문학이 일찍 발달한 것을 들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문학의 발달이 뒤떨어진 나라를 얕보려고 했는데 세계 올림픽을 열면 민족의 문학을 가장 일찍 발달시킨 나라는 저 아이슬란드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얕보려면 아이슬란드한테 가서는 큰절을 하고 형님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중간부, 중심부, 주변부에 있든 어디 있든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그것이 서로 대등하다는 걸 알고 그런 위치와 특징을 민족 우열론적 관점에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중국보다 공동문화 문학이 뒤떨어진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 개화 이후에는 일본보다 민족의 문학의 발달이 늦은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둘 다 뭘 모르고 하는 짓이죠. 공동문학과 민족문학을 함께 발전시키고 밀접한 관련을 가져온 우리 한국의 문학사는 또 그것대로 큰 의의가 있고 이게 제일이지 너희들은 엉터리다 이렇게 말은 안 되고 이거는 그것대로 의의가 있고 우리가 가진 특징이 월남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안이고 어떤 동지를 찾은 발견인데 아니 세계 전체를 나가보면 중간부는 모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문학사 이해에서 지극히 중요한 사실이고 필수적인 사실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세상에 모르고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낸다는 건 참으로 우스워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한데 문학사, 한국문학 전공을 하는 교수가 문학사를 가르치고 아주 아는 것이 많다고 행세하는 사람이 좀 실례의 말인지 말로도 몰라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알면서 꼭 알아야 될 이걸 모르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다 몰라도 되는데 우선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이어서 토론을 합시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더욱 한층 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공동문화가 그 공동문화로 이전 단계는 고대고 그 이후 단계는 근대다, 버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근본적인 의문 중에 하나는 고대에 이룩된 문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명하고 거기 때도 뭐 문자를 창간하고 이렇게 큰 도시국가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가 생겨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런 비약적인 발전이 자, 고대는 차등이 극대화된 시대예요.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 옆에 야만인데 하고 차이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문명이 발달된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문자를 사용한 국가를 통치한 게 문명의 징표이죠. 황하 문명, 에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심지어 마야 문명까지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옆에는 전혀 깜깜했죠. 그게 고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차등이 극대화 시대고 자기 중심주의 시대였다. 중세가 되면은 고대 문명의 유산 중에 어떤 것이 중세로 이어져요. 한문 문명이 이어지고 인더스 문명, 간데스 문명이 이어지고 이어지지만은 그것이 질적인 변화를 거쳐서 한쪽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모두 나누어 가지고 수준차가 줄어들어서 중세는 대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대였죠. 그래서 고대는 문명은 있어도 문명권은 없었다 그러지. 중세 오면 문명권이 형성되고, 자, 이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이죠. 인류 역사의 발전이지만은 고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지나치게 화려하고 엄격한 것을 한물 낮추어서 이런 발전이 이루기 때문에 그 자체 보면 거의 후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 에집트 문명하고 중세 이슬람 아랍 문명을 배우면 중세 이슬람 아랍 문명은 고대 에집트에 비해서 소박하게 이를 데 없어요. 소박한 걸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때는 에집트맘이 됐고 에집트에서도 파라오맘이 됐어요. 파라오만 신과 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오면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예언자 무하마드도 보통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나 신하고 통해요. 파라오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 그 문명의 수준은 떨어지면서 이렇게 모두가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 고대 그리스하고 중세 비잔틴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리스 땅, 아테네, 거기에서 중세 비잔틴 문명이 일어나요. 고대 그리스의 조각은 기가 막히게 역동적이고 뛰어나잖아요. 중세 비잔틴의 성화는 조각은 없고 전부 평면의 그림인데 되게 못 그렸어요. 되게 못 그렸어. 그러니까 그 기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 대신에 고대 그리스의 조각은 정말 뛰어난 조각가만 그리고 만들 수 있는데 중세 비잔틴의 성화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요. 기량이 떨어진 데 없어요. 다 나누어 가졌어요. 더 잘 그린 것도 없고 더 못 그린 것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야, 이게 문명의 변화구나. 아테네 가면 고고학박물관에 고대 조각이 있고 비잔틴 박물관에 비잔틴 시대 그림이 있는데 같은 도시에 같은 사람입니다. 장소로 이동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 이야, 이게 고대와 중세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어요. 아마 아테네가 제일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비잔틴 성화는 그렇게 못 그렸어? 거의 치졸하다고. 어떻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실력이 다 어디 가고 어떻게 그렇게 후퇴했는가? 그것이 시대의 변화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 예? 신천지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아테네에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이걸 보고 감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평면적인 아이콘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상의 하향 평준화를 이룩하고 아니 초각은 아무나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림은 얼마나 다 그려. 그래서 비잔틴은 초각을 없앴어요. 그림만 그리게. 색깔도 몇 개 안 쓰고. 초등학교 실력에도 다 그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조각은 최장의 기량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각가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비잔틴 성화는 그린 사람 이름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
그런 지금 말씀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그거 같습니다. 고대 문명의 일정 부분이 실적인 것을 이렇게 이어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거든요. 가령 4대 문명에 일어설 때, 고대 4대 문명에 일어설 때 인간의 본원적인 질문들이 행해졌다는 거죠. 그걸 이제 칼 야스퍼스는 엑셀 피리어드라 그래가지고 기축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살육을 면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의 본질은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대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나는, 우리 민족도 우리 집단은 그래서 자기 집단 외에도 저 위에 파라부터 노예까지가 한 수직으로 썼어요. 수직으로 썼어. 그때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없고 인간이라는 개념도 없었다고. 중세는 이게 좀 수평으로 누웠어요. 거기서 우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인간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중세에 와서 비로소 나타난 생각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 잉카 문명을 쳐들어갈 때 황제가 잡히는 걸 보고 백성들은 우리 황제가 잡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잘 됐다. 그럼 잘 됐다. 높은 데서 큰 소리를 치더니 그럼 잘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유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국가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백성은 그 통치자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아니, 스페인 사람 들어오는데, 야,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 민족을 수호해야 된다고 단결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황제 잡히는 걸 다 보고 있고, 황제의 통치가 무너지니 다 좋아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고대예요. 고대인 마야 아스텍과 중세 후기에 들어선 스페인이 싸울 때 고대와 중세가 싸우면 중세가 백전백승을 해요. 왜? 중세는 이미 유대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중세 유대의식과 근대 유대의식은 또 달라요. 중세 유대의식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식이에요. 근대의식은 국민이라는 유대의식이에요. 유럽 역사상에 최초로 국민의 군대는 나폴레옹의 군대예요. 나폴레옹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승패가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 인간이라는 개념이 고대, 중세, 근대가 다 달라요. 우리 2천만 동포 하는 말을 신재호가 처음 했다는 것을 몰라보는데 2천만 동포라고 하는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대의식이 시작됐어요. 그전에서는 임금에게 충성했어요. 국가에 충성이 아니라고 임금에 충성했지.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의 이런 의식, 지금 간단히 몇 마디 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죠. 지금의 역사는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그걸 역사로 하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근대의 관점을 고대나 중세까지 그냥 도입해서 그때도 그랬느냐 여기. 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 쳐부시고 영토를 넓힌 것을 보고 그리스 사람들을 우리 우리나라가 위대하다고 생각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알렉산더의 전과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럽인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문화통사에서 이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셨는데 그 통사를 안 받아 한국학을 하는 곳이라면 거의 다 그 책을 받아들여서 거의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쓰는 그 영역 안에서는 이 시각을 받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한국문학통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잡다하고 복잡하게 했어요. 강론이 너무 많이 들어서 뼈대가 안 보여. 이야기 다 있어요. 그래 요것만 딱 차려내니까 그래 날씬하지. 그래서 그 강론이 많고 잡소리가 많은 걸 보면 헷갈려요. 한국문학통사를 강의를 하지 않고 문학사 탐색을 강의하는 것은 근본을 분명히 하지 않은 데 있어요.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거 읽고도 이걸 읽어내는데 대부분 사람 읽고도 이걸 못 읽어내. 그 서두에 뭐 그 민족의 개념이 변천한 것도 이야기했고 뭐 많은 이야기했는데 말이 너무 많으면 적게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 그리고 또 이 시각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문학사 기술을 하시고 다 했지. 네. 그리고 그 책 중에서 일부는 영어로도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핵심을 이렇게 딱 간추려야 되죠.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 적게 말해야 돼. 여기다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쓰면 거기 있는 사람은 또 헷갈려. 말은 적게 할수록 좋아요. 적게 알차요. 너네가 와 지금까지 행세하는가 하면 말을 적게 했어. 맹자가 한 뼘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맹자는 너네보다 좀 말이 많아.